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세 번째 얼굴을 뵙는데요. 네, 세 번째 얼굴 뵈니까 이제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네, 여러분 반갑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바텍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호라고 하고요. 음,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해 주셔서 함께 세미나 참석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화면 공유하고 다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주은빈 보호자님, 네.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길래, 네.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썰렁합니다. 화면 공유. 네. 일단, 오늘도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어, 저를 세 번째 보시는 네, 분은 제 또 소개를 하냐 하겠지만,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김성호라고 하고 지바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제 제품 개발 쪽이나 이런 쪽, 그리고 수의 내과학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이런 지식들이나 이런 거 바탕으로 보호자분들에게 조금 더 반려동물의 건강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맨날 소개 처음에 하면서 클리닉스 관련된 이제 얘기들을 항상 이제 드렸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니까 뭐 클리닉스 얘기는 그냥 저희 제품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고, 이거를 서포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주로 세미나나 이제 소통들은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하고 주로 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하고 만날 일은 아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간단하게 뭐 얘기해 드렸고요. 네 번째 마지막 시간에는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나중에 클리스 얘기 한 번 더 할 거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첫 시간, 둘째 시간, 요번이 셋째 시간인데요. 첫째 번째 시간에는 반려동물 건강의 기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과 항산화제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새는장 증후군, 리키거 신드롬에서 새는장 증후군 장에 이제 장 점막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밖에 있는 외부 물질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는 이런 방어막들이 이제 인택트하게 보호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외부 물질 안으로 들어오고 그것들이 염증 반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부분들 얘기를 드렸었고, 그것들이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프로텍션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5A 관련해서 어떤 실험들을 했고 어떤 효과들을 기대하고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에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항산화제 부분들은 많은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성산소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모든 질병이 이제 관여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특별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내의 활성산소를 방어하는 항산화 물질 자체가 생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부분들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산화가와 이제 활성산소의 평형을 이루면서 몸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활성산소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이제 손상들을 입게 되고, 그것들이 염증, 조직 손상 이러면서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산화제, 좋은 항산화제를 씀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저번 시간에는 반려동물의 만성 구토와 설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특별히 그 구토 설사와 관련돼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구토와 설사는 어떤 질병이 아니라 일반적인 증상이고, 이것들이 정말 그러니까 그 소화기계 쪽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 문제가 있어서 소화기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지, 구별하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위해서 보호자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하나가 굉장히 주의깊은 관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어떤 식으로 그 구토라는지 설사라는지 인터벌은 어떤지 뭘 먹고 하는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관찰들이 필요하고, 그 관찰들을 바탕으로 수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데 대화할 때 이게 어떤 쪽으로 이제 장 관련된 것 문제로 접근해야 될지, 2차적인 쪽에서 문제로 인한 이런 증상으로 접근할지에 대해서 이제 접근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었고요. 그 중에서 만성구토와 설사에서 가장 흔한 췌장염과 염증성 장질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췌장염 관련돼서는 어떤 그 췌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이런 효소들이 어떻게
분비가 되고 이 효소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말씀을 드렸고 그 췌장염과 관련돼서 단순히 췌장에만 이슈가 아니라 위, 간, 담낭 그리고 장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간, 장, 그다음에 췌장 이런 그 관련돼서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말씀드렸고 특히 소화 관련해서 지방 관련돼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지방변 관련된 것 그리고 신장이나 폐나 심장이나 다른 쪽과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다이제스트 같은 경우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았고 그다음에 특별히 다른 이제 소화 요소와는 다르게 췌장 내 직접 해서 이게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효과들을 보이고 그런 걸 통해서 수치들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한편으로 또 이제 소화 효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소화 효소제들이 이제 그 췌장염이나 아니면은 신부전이나 아니 다른 쪽에서 이제 이 소화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하는 부분들 그리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지방 관련된 효소가 이제 소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 관련된 효소들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장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해서 이런 그 레노자임이나 이런 복합 소화 효소제를 구성했는지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IBD와 관련돼서 장점막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만성 설사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 만성 설사들을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의해서 약들을 이제 쓰는데 그런 약들과 관련된 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커버하는 부분들에 서 말씀을 드리면서 유산균 관련해서 이런 IBD와 관련된 것들 컨트롤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IB디옥스라고 해서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 특화되어 이제 나온 제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실험들을 어떻게 했었고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하는 부분들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 이렇게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좀 이제 다뤄보려고 그러는 거는 약간 나이가 좀 든 친구들과 관련돼서 인지기능 그리고 관절염 그리고 다음번 시간에는 심장과 눈 관련돼서 물론 이게 뭐 꼭 나이 많은 애들만 이슈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나이 많은 애들은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 뭐 나이 어린 애들도 이제 심장이나 눈 관련해서 또 관절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약간 이제 나이가 있는 노령견, 노령묘에서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인지기능, 관절, 심장, 눈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이제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 강의 주제가 think like vet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의사처럼 생각해 보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수의사 강의할 때 쓰는 내용들이 이제 바탕이 되어 있으면서 완전 초보 코스는 아니기 때문에 들으시는데 좀 이제 저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네, 설명들을 이제 잘 해서 먼저 보호자분들 좀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채팅이 뭐라고 지 아닌가? 네. 자, 그러면은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반려동물 나이 계산을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뭐 표들이 있고 그런데요. 보통 저희가 뭐 사람 나이로 해가지고 반려동물 나이 대강 이제 계산해 보잖아요. 그래서 5년, 10년, 15년을 봤을 때 강아지, 고양이는 어느 정도쯤의 나이에 있을까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강아지 같은 경우 이제 몸무게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그 성장 속도들이 틀리기 때문에 대형견 같은 경우는 생애 주기가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뭐 5살만 돼도 꽤 이제 10살 이제 좀 더 이제 소형견보다는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대형견은 좀 이제 나이가 이제 뭐 10년 돼도 이제 소형견보다는 더 들어게 네, 보여지는 네,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이를 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나온 보고서 하나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견 중에 이제 한 거의 20% 정도가 노령견을 이제 기르고 있고, 그 다음에 노령견, 노령묘 이렇게 기르고 있고, 특히나 이런 그 이제 기를 때
어려운 부분들이 아이들이 이제 뭐 어디가 불편한지, 뭐 그리고 얘가 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고민하는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제 반려견들 이제 등록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록 현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가 7세 이상 되는 애들이 이제 절반 가까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고양이는 조금 더 이제 젊은 것 같아요. 근데 반려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나이들이 이제 많이 든 친구들이 이제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사람과 마찬가지로 노령화 얘기들을 이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도 또 같이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뭐 상조 서비스니, 그다음에 뭐 어떤 보험이니, 아니면 건강검진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해 가는 것 같고요. 노령견, 노령묘를 위한 어떤 전문 사이트들, 뭐 물건들도 많이들 나온 것 같고, 거기에 관련된 건강 보조제들, 뭐 이제 전용식들, 그리고 뭐 이제 영양제, 뭐 이제 식사,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진료 볼 때만 해도 이제 감염성 질환, 아이들, 이런 이제 그 어린아이들 질환들을 워낙 많이 봤다고 하면은, 이제는 보면은 이제 노령 사람도 관련해서 이제 만성 질환들 쪽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케이스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령묘 관련된 이제 시장들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와 관련해서 이제 제일 우리가 좀 이제 고민, 아니면 이제 많이 접하는 부분들이 인지기능장애 증후군하고 퇴행성 관절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먼저 인지기능장애 증후군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인지기능장애 증후군에 다뤄보려면 일단 인지기능장애 증후군이 뭐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는 좀 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 인지기능장애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장애 증후군에 걸린 반려동물의 특징적인 증상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안 증상인데요. 말 그대로 반려견이 불안한 증상을 보이는 건데요. 특히 불안감이 증가할수록 밤늦게 크게 짖는 행동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활동량의 변화인데요. 우리 반려동물의 활동량이 갑자기 저하되거나 웅크리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 빈번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방향 감각의 상실인데요. 우리 반려동물이 자주 다니던 산책길을 못 찾는다거나 집에 돌아가는 길을 못 찾고 갈팡질팡하는 행동을 보이고 멍하니 쳐다보는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가족이 가장 마음이 아픈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상호작용이 떨어지는 겁니다.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반려동물과의 교감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뇌 기능이 퇴화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렵지 않게 인지하던 다른 반려견에게도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특히 가슴이 아픈 거는 우리 반려견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인종만 눌러도 꼬리를 흔들면서 반기던 우리 반려견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적대시하는 현상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면 시간의 변화인데요. 수면 패턴이 변해서 잠을 오래 잔다거나 평소와는 다르게 잠을 자는 행동 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배변 활동을 잘 하던 우리 반려견이 실수를 자주 하게 되는 행동들도 유심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인지 보시면은 이제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이제 앞자를 따가지고 영어로 앞자를 따서 DISHA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요. 뭐냐면 이제 어떤 방향 감각의 상실에서 이제 이제 얘가 이제 처음에 익숙한 곳을 낯설어하거나 어떤 방향 상실, 그리고 가족 간의 원래 알던 애들, 그리고 상호작용의 변화들이나 수면 사이클, 배변 변효 실수, 활동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강아지랑 반려견이랑 반려묘랑 이렇게 좀 이제 보면은, 반려견 같은 경우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수면 패턴에 비해서 밤에 깨고 낮에 자고, 근데 이제 아니면 멍하니 이제 그냥 제가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나 할 때는 멍하니 있다거나, 서클링해서 이렇게 돈다거나, 공격성이 증가해서 뭐 다른 개를 전혀 뭐 건들지 않았다가 뭐 다른 개를 물거나 주인을 문다거나, 뭐 아니면은 식욕이 너무 떨어지거나 식욕이 너무 증가하거나 배변 변효 실수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반려묘 같은 경우도 특히 반려묘들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이유 없이 우는 행동들.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는 얘가 왜 우라고 뭐 놀아주고 하는데 그러면도 뭐 전혀 그런 게 개선이 안 되고 얘가 왜 울지 그 파악하지 못하고 이유 없이 계속 운다든지 아니면 수면 패턴, 그다음에 공격성, 뭐 집착하는 거 이런 것 배변 맺는 실수들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강아지 같은 경우 이제 Number one, 보면요. getting stuck. 예를 들어서 Cricket gets stuck behind some furniture and needs help to get 보시면은 out. 강아지가 이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냥 앞으로 옆으로 해서 돌아 나오면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저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에 뭐 장애물을 피하지를 못한다든지, 어, 뭐 서클링 같은 경우들 이렇게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은 옆에 있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문 있는데 그냥 머리 받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자, 고양이 같은 경우 한번 보면은 네, 보시면 무는 거, 뭐 밤낮 바뀌는 거, 그리고 식욕 촉진제 조혈해서 이제 그래야 먹을 정도로 네, 그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인이 이렇게 가니까 뭐 처음에 막 짖고 그러길래 나를 반가워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가니까 이제 도망가고 그래서 뭐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잘 못 알아보고 좀 한참 있다가 알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들을 또 할 수 있고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서클링에 이제 그 제대로 보행하는데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음,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멍하니 이제 그냥 신발장에서 가만히 멍하니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애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아까 왜 첫 번째처럼 그냥 스떡돼 있어가지고 그냥 갇혀가지고 그냥 나오면 되는데도 못 나오는 네, 그런 식이라든지 옆에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 가는 거 깜빡한다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지기능장애 증후군을 생각할 때 일단 사람하고 조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생기는 이제 이게 퇴행성 뇌질환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사람에서는 치매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알츠하이머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서는 이제 인지기능 장애, 커그너티브 디스펑션 신드롬이라는 건 이제 반려동물 치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퇴행성 뇌질환으로 이제 어떤 행동학적 변화들 이렇게 해서 학습이나 뭐 기억이나 상호 변화나 수면 패턴이나 이런 것들 복합적인 증상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사람의 알츠하이머 이제 치매 그거와 반려동물 인지기능장애 증후군에서 이제 이런 뇌 조직의 이제 병변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인지기능장애 증후군이고 이게 사람의 알츠하이머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사람 쪽 연구한 것들을 반려동물 쪽에, 반려동물 쪽에 있는 거는 사람 쪽에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적으로 보완해서 서로 크로스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반려동물 인지기능 장애 중에 또 어떤 식으로 또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힌트들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이요, 원인은 솔직히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노화가 가장 큰 이제 위험 요인이고 어떤 유전적인 환경학적 요인도 얘기하고 있어서 뭐 최근에는 뭐 어떤 대기 오염이든 미세먼지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원인은 모르지만 나타나는 그 이제 뇌에서 나타나는 병변들이나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아마 뭐 설명은 드리겠지만 신문이나 이런 거 이제 좀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은 좀 금방 많이 들으셨던 얘기실 거예요. 뭐 아밀로이드 베타, 그다음에 뭐 타우 단백질, 아세틸콜린, 그다음에 칼슘, 활성산소 이런 얘기들인데 여기 어떤 얘기냐면요.
하나는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이런 그 이제 원래 쌓이지 말아야 하는 이제 단백질 이런 것들이 뇌에 쌓이면서 이것들이 독성을 일으켜서 병변을 만들어낸다는 네, 얘기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뇌 병변 조직 이런 식으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들이 쌓여서 네, 이런 임상 증상을 나타난다는 네, 얘기들을 이제 하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우 단백질의 과잉산화인데 타우 단백질은 뭐냐면은 뇌에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통과하는 이제 기찻길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제대로 신경 전달 물질들이 그 전송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타우 단백질에 이상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뇌에서 칼슘 불균형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이제 제일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한 처음에 이제 활성산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활성산소에 의해서 염증을 일고 뇌 같은 경우는 그 지방산으로 거의 이제 구성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들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그것도 얘기하고 있고 뭐 자가 면역성 질환 관련된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기전들을 뭐 설명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들, 뭐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단백질, 활성산소, 아세틸콜린, 칼슘, 염증, 뭐 그 장 쪽 문제, 자가 면역,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것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원인이 그럼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변하지라는 거에 대한 거는 이제 솔직히 그냥 뭐 나이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모르는 거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들 이게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다 우리가 뭐 짚어보면서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연구하고 이런 건 이제 과학자들이 할 일이시고 한번 뇌 전체적인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뇌가요 하나는 그 지방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지방이 가장 많은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일단 뇌는 지방이 좋은 지방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이제 뇌를 구성할 때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여기 말하는 이제 뇌가 전체 산소의 20%를 소비하는 산소 20%를 사용할 정도로 많은 산소들을 소비하는데 산소를 많이 소비한다는 거는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다는 거고 지방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 지방이 쉽게 손상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방어하기 위한 항산화 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좀 넓게 생각했을 때 뇌는 지방이 가장 이제 많이 들어있는 조직 중에 하나구나. 근데 이 뇌가 이제 우리는 산소 호흡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소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또 활성산소에서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방어 기전으로 항산화의 물질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은 어, 하나는 단순히 얘가 지방이 함량이 그러니까 지방 함량? 네. 지방이 많이 구성돼 있다고 아무 지방이나 이제 뭐 섭취하고 이러면 좋냐?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은 연구들에서 고지방식 식사가 오히려 뇌 손상을 유발한다는 연구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비만한 뒤에서 심각한 뇌 손상이나 어떤 이런 장기의 지속적인 염증 유발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좋은 지방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뇌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아세틸콜린 신경 전달 물질이 지질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콜린 계열의 지질 성분들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이 뇌 건강에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오메가3 뭐 이제 패티 애시드나 어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영양제도 그래서 이제 콜린,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이 다 아세틸콜린이라는 이거의 전구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질들 영양제를 보충하는 부분들 그래서 뇌를 위해서 좀 양질의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고요. 다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가 전체 산소의 많은 부분들을 소비한다는 얘기는 산소를 소비하게 되면 나오는 거는 결국 활성산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한 그 지방이 굉장히 손상을 쉽게 받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주기 위한 또 이제 항산화 물질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 아까 항산화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체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방어하기 위한 항산화 물질 자체의 생산 자체가 감소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활성산소들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는 그래서 많은 항산화 물질들에 대한 섭취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재밌는 뭐 논문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첫 시간에 유산균 하면서 왜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들을 드렸었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똑같은 쌍둥이에서 하나는 비만인 애와 하나는 이제 마른 애의 장에 있는 거를 이제 그 쥐에다 이식했을 때, 마른 애의 장에 미생물을 이식한 애는 마르게 아이가, 이게 뭐지, 쥐가 이제 표현이 되고, 뚱뚱한 애 미생물을 이식한 경우는 뚱뚱하게 표현됐다는 그 얘기 이제 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지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네이처에 나온 거에 보면은 젊은 쥐의 분변을 나이든 애한테 이식했을 때, 이 젊은 쥐가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퇴화가 되는데 젊은 쥐 분변을 한 애들 같은 경우 면역력, 뇌 기능이 모두 이제 굉장히 많이 회복되는, 그래서 미로 찾기나 어떤 기억력 이런 것들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총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에 따라서 이런들이 변화된다는 얘기인즉슨 결국은 장과 뇌의 연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마 저희가 첫 시간 때 장과 뇌에 관련된 얘기를 좀 이제 했었는데 한번 또 기억해 보시라고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요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건강은 우리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뇌에 흐르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세로토닌. 우울증은 세로토닌 결핍이 가져오는 대표적인 질병이죠. 그런데 이 세로토닌의 90%가 바로 장에서 생성됩니다. 때문에 장 건강은 우리의 기분과 직결됩니다. 안 좋은 유해균들이 만들어내는 그 독소들이 세로토닌의 합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로토닌이 잘 안 만들어지면 장이 연동 운동이 떨어지면서 쉽게 변비가 생기고, 또 정서적으로도 또 자꾸 좀 깔아앉고 이렇게 좀 기분도 별로 안 좋게 되는 거죠. 장에서의 그 미생물의 이 생태계의 변화가 그 사람의 이 정서에도 그렇게 역으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아까 말씀드린 장과 뇌에 관련된 이제 연구들이 굉장히 연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아니면 이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변화들이 이런 인지기능 장애 뭐 아니면 치매에 관련돼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 최근 논문들에서는 어떤 치매에 걸린 사람, 아니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반려동물 어떤 균들이 좀 유의미하게 많이 증식한다든지 어떤 균이 유의미하게 되게 안 증식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문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 통해서 장내 미생물을 통한 접근들도 많이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지기능장애 증후군 같은 경우 이제 관리를 위해서 뭐 당연히 이제 약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제 병원에 가시면은 당연히 이제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약물에 대한 얘기보다는 다이어트나 보조제들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보통 쓰냐면은 아까 이제 그 초반에 좀 말씀드린 이제 그 뇌의 전반적인 얘기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이어트도 초점들이 항산화제 관련된 것들이 거의 이제 초점 맞춰져 있고, 양질의 지방을 공급하는 부분들에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이것도 이제 지방 관련된 오메가3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것 그 아까 왜 콜린 그 아세틸콜린 전구체들, 네, 그런 것들 공급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안정화하는 뭐 이제 우유의 뭐 유단백에서 뽑아낸 뭐 이런 물질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약간 아이들을 좀 이제 안정화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보조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이제 처방식이나 이런 것들 관련돼서 이제 뇌에 관련된 것들 보면은 오메가3 패티애시드나 아니면 이제 안티옥시던트, 네,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면은 그 오메가3, 항산화제, 그 다음에 그 MCT, 그러니까 그 중세지방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의 어떤 양질의 영양 공급들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로 접근들을 다이어트들은 많이 하고 있고요. 보조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오메가3, 그 다음에 아까 그 아세틸콜린의 전구체들, 그 다음에 항산화제들, 네, 이런 식들로 이제 구성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뭐 마찬가지로 항산화제들, 그다음에 아까 그 아세틸콜린 전구체들 이런 것들로 이제 좀 구성이 보통 돼 있고요. 약물 같은 경우는 솔직히 FDA에서 그 인지기능 장애로 이제 완전 인증받은 약 자체는 이런 약들 하나밖에 없고요. 그것도 강아지에서만 원래는 그 이제
인증받았고 고양이는 아니고,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 이제 좀 적용하기 좀 힘든 부분,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는데 이제 인증받는 거에서는 좀 이제 차이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제 뭐 제다큐어라고 이제 또 약물들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강아지에서만 이제 일단 인증받고, 네, 이랬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약이나 어떤 보조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이 아이가 인지기능장애 증후군이 있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식의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다 알질 수가 없습니다. 얘가 여기에 문제인지 여기에 문제인지 어떤 거에 문제인지, 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죠. 뭐 우리가 뭐 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싱글 타겟에서 어떤 하나에 대해서 연구하잖아요. 뭐 최근에 사람 알츠하이머 연구하는 것도 많은 부분들 이제 베타밀로이드 관련된 거 이거를 없애주는 거에 포커스 아니면은 타우 단백질에 포커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얘가 이것 때문에 뭐 사람이 문제가 됐는데 이 약물 써서 증상이 개선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 약물을 쓰면은 별로 개선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거를 써도 되게 증상도 좋아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뭐 네, 증상이 안 좋아지는. 그래서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로 얘가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약물을 썼는데 어떤 애는 너무 증상이 잘 개선되고 많이 좋아졌다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애는 전혀 반응이 없을 수도 있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뭐 솔직히 사람 뭐 하시진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치매를 뭐 제가 제대로 정복하지도 못했고 아직도 원인도 모르고 뭐 어떻게 접근할지 계속 연구 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치매도 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막 이제 드라마틱하게 막 치료해서 뭐 벌써 그럼 뭐 네,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최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뭔가 이제 도와주는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알츠하이머의 종말 막 그랬는데 이거는 뭐였었냐면은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막 비가 떨어지는데 바닥에 물이 고였다고 물은 열심히 치워주지만 결국 이 위에 있는 구멍들이 막히지 않는 이상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 구멍들을 막는 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음식을 어떻게 바꾸는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왜 말씀드렸지만 영양 뉴트리션 관련된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뇌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뉴로제닉스라는 이제 인지기능 장애 뭐 행동 개선 보조제가 있는데요. 얘네는 도대체 뭐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한 가지 타겟에 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접근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뉴로제닉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좀 멀티 타겟으로, 그러니까 솔직히 다 커버 뭐 여러 가지 원인들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걸 뭐 어떻게 다 할 수 없죠. 근데 그래도 많이 언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 해가지고 멀티플하게 좀 그 타겟을 잡아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유로제닉스 같은 경우 다중 타겟 메커니즘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단백질, 칼슘, 아세틸콜린, 항산화 네,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현재 뭐 솔직히 이게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아니면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들을 이제 좀 이제 접근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액티브 컴파운드들이 있고 관련된 실험들은 아밀로이드 베타 억제 효과 테스트들, 그 다음에 아밀로이드 베타에 대한 신경소상 억제 테스트, 네, 그런 부분들에서 아밀로이드 베타에서 이렇게 망가지는 것들이 보호받는 것들, 네,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타우 단백질 과인산화 억제하는 테스트들 관련된 거, 그다음에 칼슘 유입 억제가 칼슘 불균형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어떤 세포 사멸 효과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항산화 관련된 것들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치매 모델 말고요, 이 간질 모델을 같이 적용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간질도 이제 신경 전달
계통이 이제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간질 쪽에서도 같이 효과를 이제 봤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간질 그 모델에서의 어떤 개선 효과라는 것, 그리고 간질 모델에서의 어떤 그 이제 균형들 맞춰지는 것들, 그리고 아까 아세틸콜린 그 관련된 것들 이제 어떻게 억제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 기억 개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제 보는 이제 실험이고요. 이런 것들은 보통 그 수조에다가 애들을 놓고 이제 수영을 해서 빠져나가는 것들 시간 측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실험들을 통해서 아, 얘가 기억 개선 효과들이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됐구나라는 걸 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실험들이나 뭐 저희 한 것들은 이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왜냐면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쪽에 지금 이제 임상 실험들 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뭐 저희가 비밀 유지 협약에 대해서 다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또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반려동물 쪽에서는 좀 보시면은 아이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2살인 애인데 겁 많고 심장 콕동거리고 얘는 이제 먹는 걸 너무 먹어가지고 이제 배가 빵빵해서 터질 것 같다 보호자분이 뭐 이러고, 애가 이제 약간 틱 증상 같이 있다 이랬던 부분인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확실히 나아진 부분들도 좀 볼 수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후기들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보호자분들이 쓰시고 되게 이제 잘 개선이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인터뷰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 한번 보시면서 애들이 이런 식으로도 반려동물 인지기능장애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구나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2살, 13살 둥이랑 깍지를 키우고 있는 반려인 조경철입니다. 둥이가 12살이에요? 이제 둥이가 12살이고요. 깍지가 13살. 깍지가 작년 11월 거의 초부터 먹기 시작했거든요. 네. 혹시 그 이전에 네. 뭔가 조금 행동 변화라는 거 이런 걸 느끼셨어요? 네네. 전형적인 이제 인지장애 증후군, 뭐 가만히 멍하니 있는다거나, 네. 그리고 늘 가던 산책길도 가끔씩 가만히 서서 네. 그냥 멍하니 있고, 또 밤에도 자다가 나와서 그냥 멍하니 있고, 또 늘 하던 장소가 있어요. 화장실에서 배변 배뇨를 했는데 네. 가끔씩 화장실 앞에서 안 그냥 해봐요. 배뇨를 하는 그런 양상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병원에 얘기를 해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이제 아직 시판되기 전에 그때 뉴로제닉스를 말씀하셔서 그때 처음 먹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굉장히 건강했었어요. 먹는 것도 잘 먹고. 근데 인지장애가 생기면서 일단 식욕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이제 뭐 유동식 같은 것도 급여하고. 또 예전에는 단호박을 잘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단호박도 이렇게 죽처럼 해서 먹였는데도 많이 안 먹어서 많이 걱정됐었어요. 네. 반려견들 인지장애가 또 많이 문제가 되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먹이고서 이제 처음에는 못 느끼잖아요, 원래. 근데 한 2주 후부터는 일단 처음에 식욕이 먼저 증가하고요. 그 활력이 증가하고, 그리고 멍하니 있는 게 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산책 갈 때도 이제 인지장애를 제가 느끼고서 그 이후부터는 저 1층 현관 내려가면서 더 잘 안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책 갔다 돌아오는 길에만 걷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서 잘 산책하고 그러고 있죠. 그렇죠. 예전에는 밥을 주면은 이제 인지장애 이전에는 밥을 주면 그래도 다 먹는데 좀 천천히 먹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이제 그 약 먹으면서는 식욕도 많이 증가하고 활력도 좋아지고 그랬죠. 3마리 중에 이제 1마리는 재작년에 보내고 이제 처음 겪는 거거든요, 인지장애를.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을 했었죠. 근데 인지장애라는 걸 처음 금방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평소랑 다른 행동을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쉽게 느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지금 밀러 같은 경우는 이 애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인스타그램에 저런데 이제 보다가 메시지 이렇게 쓰신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애가 있었나 해가지고 이제 한번 찾아봤었는데, 얘는 이제 약간 발작 증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항정 약물을 먹는데, 이렇게 항정 약물 먹다 보니까 애가 너무 멍해져서 제대로 걸음도 못 걷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보조제 먹고 굉장히 나아졌다는 얘기였었고요. 그래서 이분은 참
우연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직접 그냥 호기심에 DM을 보내가지고 저희 뭐 클리닉스 회사인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화천인가? 네, 거기서 이제 애견 그 카페 같은 이제 호텔 카페? 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놀러 가서 아이도 한번 이제 보고 아, 얘가 밀러구나 하고 이제 밀러도 이제 어떤지 좀 받고 그랬던 부분들인데요. 한번 인터뷰하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반려동물 힐링센터인 마치집인양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중부대학교에서 애니멀 아로마 테라피랑 동물 행동학 강의를 하고 있는 17아이와 밀러, 오늘의 주인공 밀러의 보호자 서윤선이라고 합니다. 밀러는 지금 4살 반 정도 됐어요. 네. 네, 밀러는 사실은 간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한 1살 생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한약으로 관리를 했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발작의 강도나 빈도 혹은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고 많아지면서 이제 향정신성 약품을 먹기 시작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부작용으로 약간 아이가 멍해지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쉽게 말하면 남들이 말하는 치매 증상 혹은 인지장애, 기능장애 증후군 이런 증상처럼 그런 부작용이, 약물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서 그런데 밀러 같은 경우는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간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을 끊을 수가 없어서 어찌 보면은 반쯤은 포기하고 이제 뭐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추천을 받게 된 거예요. 혹시 이게 정확히 이렇게 간질의 보조제는 아니지만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으니 한번 써보지 않겠냐 하고 추천을 받아서 제가 사용을 해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저는 효과를 봐서 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걸 먹이고 나서는 사실 제가 좀 놀랐던 게 일단은 발에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걸을 때 발이 더 이상 발등이 안 까지게 된 게 저는 진짜 너무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앉았을 때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애가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리가 뒤로 빠지는 증상들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가 그 중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간식을 주면 얘가 먹더라고요. 와서. 그래서 네, 뭐 안으로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근데 이렇게 들고 있으면 조금 가까이 와서 이 간식을 먹고 입에 앞에다 대주면 삼킬 수 있고 씹어 먹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얘가 완전히 100%는 아니라도 굉장히 많은 확률로 점점 아래를 보고 간식을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얘가 간식을 주워 먹었을 때는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조제라고 해서 사실 기대를 많이 안 했었는데 개선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느껴서 네,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사실 보셨듯이 이제 밀러 처음에 어땠는지 좀 영상을 제가 이제 좀 보여주실 수 있냐고 여쭤봐서 봤더니 이제 네, 발작 증상, 네, 패들링 이런 증상들이나 네, 아니면은 아이가 이제 보니까 이게 몸을 못 가누고 네, 처음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약들 먹고 뭐 하셨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가 걷는 거나 이제 발등 까지고 그런 게 이제 휘청휘청 네, 걷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들도 있었고 있는 게 조금 이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먹고 아이가 많이 아까 이제 영상에서 잠깐 보였지만 이제 원래는 밑에 떨어져도 그냥 밑에 있어도 잘 이제 못 쳐다보고 이제 먹었던 부분들인데, 얘가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먹기 시작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입에다 넣어줘야지 겨우 먹었는데 이제 그걸 자기가 직접 먹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 그날 갔었을 때 이제 아이가 이제 조금 그냥 정상으로 보이는데 조금 이제 느린 느낌이 또 조금 있겠지만 뭐 네, 전혀 문제 없이 이제 잘 먹고 잘 걷고 있는 건 이제 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같이 또 이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 거는
이제 고양이 관련돼서 한번 좀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만한 것 같은데요. 우리 왜냐면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들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아이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고양이 같은 경우의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는 11살 호야 외동냥이를 메시고 있는 박혜연이라고 합니다. 한 달 반 전이에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저희 아기가 쌤 너무 얌전하고 이런데 어느 날부터 10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좀. 근데 너무 심하지 않으니까 차츰차츰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현관에서 막 우는데 그 하이톤으로 우는 거예요. 하이톤으로. 그렇게 한 번도 울은 아기가 아닌데 그래서 어머 짜증이 났나? 처음엔 집사람 다 이래요. 왜 불만 있어? 그럼 놀이해주고 뭐 간식 먹을 거야? 근데 해답을 내가 못 주는 거죠. 우리 호야가 그렇게 얌전한 애기였는데 노묘가 되면서 무는 거예요. 저를 물어요. 피가 날 정도로 무는 거예요. 근데 무는 게 그냥 이렇게 무는 게 아니라 공격해요. 사냥하듯이 물고 채서 낚은단 말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그럼 피가 막 줄줄 나고. 이제 그게 여러 번 되니까 선생님이 딱 얘기하더니 두 번째 얘기했을 때 그랬어요. 호야가 노묘이고 이제 10살 돼서 11살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울거나 이렇게 행동의 변화가 오면은 인지장애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말 듣고 나서는 쌤 진짜 막 마음이 쿵 하는 거지, 쿵. 나를 못 알아보거나 뭐 내 손길을 싫어하면 어떡하지? 쌤이 그 약을 먹이자고 할 때는 처음에 저 울었어요. 솔직히. 왜냐면 아기가 인지장애라고 그랬을 때 그게 솔직히 사람으로 따져서 말하면 치매 같은 거잖아요. 보호자님 괜찮고요. 지금 호야 초반 이런 거를 초반에 알면은 지금 인시적으로 나와 있는 약이 있는데 좀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호야한테 한번 먹여보자. 성분이 참 좋은 그거라고 선생님이 권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이고 나니까 그날도 안 울었고 그 다음날도 안 울었고 아기가 약을 처음보다 이게 이제 꾸준히 먹어가면서 한 달 정도 되잖아요. 그 한 달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약을 먹을 때도 물지를 않았어요. 먹이면서 약 먹으면서 물지 않았는데 중요한 거는 기다려줄 줄 알아요. 안아보기도 하고 안 물어요. 절대. 약을 먹고 나서는 물린 적은 없어요. 보조제를 먹으면서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었으니까 만약에 그때 처음에는 쌤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었지만 지금 어떻게 아기가 변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보호자님들이나 뭐 집사님들이 그 아기들을 반려를 기르면서 이렇게 만약에 빨리 발견을 해주셔야지 치료도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다가 원장님하고 계속 상담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원장님이 두 번째 만에 딱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너무 노묘가 아니래도 너무 날카로워진다거나 그러면은 상담 받아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더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게 좋은 게 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이 보호자분이 이제 얘기하신 거에서 되게 많은 부분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걸 이제 그 처방을 하거나 이제 뭐 봤었을 때, 약도 그렇고 뭐 보조제도 그렇고요. 중요한 거는 빨리 발견해서 빨리 개입할수록 효과가 확실히 더 잘 나타나는 것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소화기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세한 관찰들이 보고 평소와는 뭔가 좀 다르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이제 10살 이상 넘어가는 애들 같은 경우 그럴 때 같은 경우 이런 그 빠른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효과들도 이제 확실히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특별히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들 같은 경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증상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호자분들이 놓치지 않고 좀 이제 많이 봐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이렇게 딱 보여도 지난번 예전에 다른 분인데 인터뷰할 때 그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대본은 안 주세요? 그러길래 저희 지금까지 대본 같은 거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근데 왜 이렇게 말들을 잘하세요? 막 그래서 딴 분들은 무슨 배우를 얼마에 썼냐 막 이러시는데 전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들을 정말 잘하시네요. 지금 다시 봐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뉴로제닉스나 같은 경우들, 그리고 항산화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항산화제 같은 경우가 이제 범용적으로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서 이런 항산화제들 예방 차원에서 같이들 복용하는 부분들 이제 많이 추천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네. 항산화제 관련해서 뭐 했던 분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으니까 그거는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에 대해서 그냥 브로드하게 한번 좀 이제 짚어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반려동물 관절염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관절염과 관련돼서는 뭐 그냥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일단 하나는 관절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생긴 거죠. 네, 그렇죠.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관절염이겠죠.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반려동물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일반적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이제 관절이 만성적으로 해서 이제 연골들이 퇴화되고 이러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들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있던 이제 고관절, 그다음에 이제 그 팔꿈치, 주관절, 그다음에 제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슬개골, 네, 무릎골 관련된 건 탈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런 쪽으로 염증 생기는 것들, 관절의 불안정과 관련된 염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전십자 인대에서 여기 고정시켜주는데 전십자 인대 파열이 된다거나 어떤 자가 면역성 질환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관절염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연골을 보면요. 연골을 보면은 연골 세포가 있는데, 자, 이 연골 세포가 하는 일들이 연골 세포가 연골에 관련된 물질들도 생산하지만 연골을 파괴하는 물질도 또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시면은 정상적으로는 연골 세포는 연골의 합성과 파괴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파괴 쪽에 더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연골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 파괴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나이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물리적인,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부딪히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이제 하는 물리적 손상이나 아까 말한 관절의 불안정이나 이제 비만, 그다음에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생성됐을 때 이런 염증 물질들이 발생이 되고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들이 또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연골에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솔직히 사람도 그렇고 뭐 반려동물도 그렇고 관절 보조제들 너무 많잖아요. 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초로니호암 뭐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다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주로 하는 기능들은 결국은 이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세스에서 이 효소를 억제함으로 해서 염증들이 생기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로 포커스들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반려동물 이제 관절 보조제들 이렇게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들 많죠. 뭐 이렇게까지 다 써, 막 이런 것들도 너무 많고 또 어떤 데는 우리 이만큼 들었어, 막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거 좋아,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랑 이제 뭐 클리닉스 써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 아시지만 어떤 함량이 얼마가 들어가고 왜냐면은 그때도 왜 제가 뭐 원료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있지만 어떤 원료는 10,000원짜리 원료 똑같은 크랜베리인데 어떤 10,000원짜리 뭐 몇천 원짜리 어떤 건 100만 원 넘어가는 원료들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똑같이 다 크랜베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럼 얘네가 과연 몇 프로, 솔직히 초록니 홍합이라도 여기에 몇 프로가 초록니 홍합에 액티브 컴파운드 들어있지? 그런 말 안 하고, 네,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뭐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정말 효과가 있냐 없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 각자가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논문들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또 이것도 다른 부분들을 좀 먼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저는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몸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갑자기 왜 관절염 얘기하다가 몸매 얘기 막 이러는데 자, 몸매는 또 뭐야? 반려동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면은 네. 자, 일단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매에 만족을 하시나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네. 자,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성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우리나라 분들 특히 보면은 거의 저체중이고 막 이제 너무 말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서 왜 나는 이렇게 허벅지 살이 두껍고 팔꿈치가 두껍고 뭐 이게 자기 몸에 보통 만족들 못 하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나는 저체중인데 오히려 너무 뚱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남성분들은 우리가 볼 때 뭐 이제 과체중이고 배도 이만큼 나고 그런데, 뭐 이 정도는 남자가 돼야지, 아니면 사장배가 이 정도는 나와야지, 아니면 자기 몸매에서 이렇게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주관적이죠, 그렇죠? 이제 몸을 보는 부분들이. 근데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전문가가 볼 때는 쟤 약간 과체중인데 하는데, 보호자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딱 좋다, 아이디어라다. 보호자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 볼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이게 차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 바디 컨디셔닝 스코어, 뭐 바디 컨디셔닝 그 시스템 뭐 이래가지고 조금 더 객관이라는 표현도 이것도 약간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아이를 좀 볼 때 요 정도에서 뭐 만약에 뭐 5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9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요. 중간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9단계로 나눈다면 4, 5 정도의 그 이제 스코어에 했을 때 가장 아이디어란 몸매고 얘가 이제 가장 좋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인데,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반려동물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뭐 이제 허리가 라인이 보이고, 이제 만졌을 때 갈비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등뼈나 이런 것들이 만져지고 네, 하는 부분들. 근데 이제 과체중 되면은 이제 네, 통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게 누르면은 어디에 도대체 척추가 있고 어디에 갈비뼈가 있고, 너무 마르면 얘네들 완전 이제 빨래판 같이 네, 두두두두 하는, 이거는 정말 너무 마른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상적인 체형을 이제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이제 어떤 연구들이 있었냐면요. 14년 동안 이제 한 배에서 난 새끼들을 이제 가지고, 한쪽은 이제 다이어트를 컨트롤하면서 이제 그 몸매를, 그 이제 아이디어한 몸매를 이제 유지해주고, 다른 한쪽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먹는 부분들을 먹어서 이제 봤던 부분들에서 과연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수명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들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했던 부분들인데요. 논문에도 실려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봤던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한 배에서 난 애들 이제 짝을 지어서 한쪽은 이제 그 이제 조절한 쪽, 한쪽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먹였던 부분들이 있고요. 보시면은 뭐 이제 식사 조절한 군, 그래서 뭐 체형을 이제 아까 말한 9에서 5, 4 이 정도로 유지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먹이면서 봤던 분 있는데, 6살 때, 10살 때.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면은 다 이제 그런 얘기 하세요. 어머나, 얘네 너무 말랐다. 네, 얘가 정상이지.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는 분인데, 얘는 이제 보면은 한 9단계 중에서 아마 6, 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을 부분이라면은, 얘는 조금 더 이제 확실히 이제 라인들도 보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아까도 했지만 통통하고 귀엽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통통한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실제 두 그룹 간의 수명을 비교했을 때 보면은 15% 정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견에서 2년이면은 몇십 년의 사람적으로 하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이제 유의미한 이제 차이들도 볼 수 있었고, 특별히 외관, 그러니까 그 피부나 이런 상태들을 봤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10년째 됐을 때 이게 조절한 군, 그냥 컨트롤한 군 이렇게 봤을 때, 예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얘가 이제 조절한 군, 그냥 이제 일반적인 네, 그냥 먹였던 애들 보면은 피부나 이런 상태에 있어서도 좀 이제 차이들이 많이 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와 관련된 얘기들도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관절염이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치료받잖아요. 근데 관절염과 관련돼서도 치료받는 시기가 훨씬 더 늦게, 네, 치료받는 3년 가까이 늦게 이제 관절염에 관련된 치료들을 받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만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당뇨나 신장이나 뭐 심장이나 이런 만성 질환들 관련된 것들도 발현되는 거나 이런 것들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시기들이 훨씬 더 늦어지는 것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몸매, 그러니까 결국 몸매를 유지하는 거는 지방과 관련된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요. 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냐면, 최근에 어떤 거가 있냐면은, 아까 말했지만 이제
연골 세포가 규정이 망가지면서 이제 연골이 파괴되는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솔직히 이 관절염에 관련된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관여하고 많은 물질들, 사이토카인,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들, 뭐 펩타이드, 여러 가지 물질들이 관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설명은 간단하게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들이 이제 이 염증과 관절염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요즘에 이제 제일 초점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방세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지방세포 같은 경우를, 뭐 이거 호르몬을 분비하면 내분 비견을 해야 되지 않냐 할 정도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 어떤 얘기냐면은 이 지방세포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 아디포킨, 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물질들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나 심장 관련된 거나 관절 관련된 거나 이런 비만 관련된 거에 이제 관여한 부분들이 많이 말고 있는데, 특별히 이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이 렙틴이라는 성분이 염증성 물질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특별히 이 관절의 염증들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어서요.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것들, 그리고 그래서 체중 조절이나 그다음에 이런 몸매 관리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이런 관절 통증이나 이런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조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건강한 애하고 이제 관절염이 있는 강아지에서 이 바디 컨디션 스코어에 따라서 이 혈중의 렙틴 농도의 변화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논문인데요. 보시면은 건강한 애가 이 정도면은 이제 관절염이 있는 렙틴 수치 자체가 워낙 이제 높죠. 그리고 이제 아이디얼한 몸무게에 있는 애들과 오버웨이트, 이제 과체중에 있는 애에서 렙틴 농도가 굉장히 높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과체중, 그다음 비만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순히 이제 어떤 무게 때문에 애가 하중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더욱더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지방세포에 나오는 이런 렙틴이나 이런 성분들에 의한 염증 반응들에 의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논문이나 이런 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들이 조인트 페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리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아이디얼한 체형을 유지하고 이제 조절해 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관련돼서 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관절 관련된 보조제들은 워낙 많으니까, 근데 뭐 단순히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거보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건강과 관련된 이제 매니지먼트를 좀 해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듀오플렉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한 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메가 5 지방산 세틸미르스토레이트와 베타폴리믹스라는 것들을 이제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접근을 했던 부분들이고, 뭐 이런 뭐 히스토리나 이런 건 다 뺄게요. 그래서 어떤 이런 작용들에 대한 것들 이제 검증하는 부분들, 논문에 대한 것들 하고,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이 세틸미르스톨레이트, 이제 세틸 오메가 5 같은 경우는 윤활, 항염, 면역, 통증 억제뿐만 아니라 요즘에 제일 많이 밝혀져 있는 것들이 이 렙틴 억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더불어서 이제 염증이나 관절 통증을 보호하는데 이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별히 미국에서도 페이턴트 특허했지만 우리나라도 여기는 이제 특허 등록을 해서 개별 인증 원료로 이제 등록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요거를 가지고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하나는 스탠드 베어링 테스트라고 해서 어떤 거냐면은 관절 이제 이렇게 바닥에 매트가 있고요. 아이를 이제 세워 놓는 거예요. 세우면은 관절이 이제 하중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힘을 받는 것들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이제 통증이 있거나 하는 쪽으로 힘을 덜 받겠죠. 그리고 그 힘을 덜 받는 만큼 반대쪽이나 이런 쪽에 더 힘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얘가 지금 힘의 분포가 어느 쪽으로 몰려 있고 어느 쪽이 덜 받고 있고 하면서 문제가 있구나라는 이제 보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프린트해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 뒷다리 슬개골 보시면은 이제 정상이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가 앞쪽으로 조금 더 하중을 많이 받고
앞쪽이 더 하중을 많이 하고 뒤쪽이 조금 덜 받고 그래 정상적으로. 근데 내원할 당시에 보면은 이쪽 이제 오른쪽 뒷다리 보시면 슬개골 탈구되면서 얘가 페인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 못 딛는 그리고 앞쪽으로 무게가 훨씬 더 쓸려 있는 그런 부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복용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하중을 덜하고 정상적으로 범위로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도 좀 보실 수 있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다발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전시자인데 파열도 있고 관절염이 각쪽에 있고 해서 보시면은 이 네 다리 쪽에 막 이제 좀 이제 분산돼 가지고 제대로 정상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되는데 2주 후, 4주 후 이제 측정됐을 때 점점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가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억제되고 개선이 되면서 하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것도 좀 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관절염 유발 모델 실험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관절염을 일으키고 관련돼서 이제 방사선 사진들 변화들 이제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관절의 이제 표면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텍션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망가지는지 관련돼서 해가지고 이것들이 보호 효과에 대한 이제 부분들 체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 이제 외과 교실과 같이 해서 이제 실제 보호자분들 내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것도 이제 설문조사하면서 이제 했던 부분들인데 아이들 보시면은 이제 슬개골 탈구도 있고 뭐 전십자인대 파열도 있고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이런 애들 이제 실질적으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호자들이 개선 효과를 느끼고 만족도가 어떤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체크해서 논문으로 이제 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이제 테크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듀오플렉스 같은 경우 관절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잘 사용도 되고 현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테스트했던 부분들 한번 쭉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인지기능 장애에 대해서 한번 브로드하게 그리고 관절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관절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그것보다는 아이들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비만 그다음에 지방세포 그다음에 이제 몸무게 이런 쪽에 대해서 관리해 줬을 때 어떤 식으로 더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저희 실험했던 거나 이런 것들 이제 소개해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그러고요.